제 이름은 이미숙입니다. 올해 55이고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이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낸 지도 꽤 여러 해가 지났네요. 남편 상훈 씨가 떠난 후 제 삶은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처럼 흘러갔습니다. 똑딱, 똑딱.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요. 아침이면 근처 시민공원을 산책하며 오래된 이웃들과 몇 마디 나누고, 오후에는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저녁이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일일 드라마를 보는 게 일상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아마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하고요. 평범하고 잔잔한 삶, 나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자식이 가정을 꾸리는 모습만 보면 내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희생은 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고마워하며 받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날 오후는 비가 올 듯이 날씨가 꽤 후텁지근했습니다. 저는 딸 지은이가 저녁을 먹으러 온다는 소식에 부엌에서 갈비찜을 만들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제 하나뿐인 딸입니다. 일이 바쁘고 회식도 잦아 좀처럼 집에 오지 않던 아이가 전날 밤 전화를 걸어와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며 오늘 집에 들르겠다고 했죠.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은이가 제일 좋아하던 갈비찜을 정성스레 준비했으니까요.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났을 때 저는 국자를 든 채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왔니? 얼른 손부터 씻어.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녀석이 입은 크림색 트렌치코트는 한눈에 봐도 비싸 보였고, 가늘고 높은 하이힐은 낡은 바닥 위에서 또각또각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손에는 외제차 로고가 박힌 차키를 꽉 쥐고 있었는데 지은이 차는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시간 없어. 신발도 갈아 신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온 지은이는 명품 가방을 소파에 툭 던졌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은 뒤 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죠. 너 결혼한다며? 엄마는 정말 기쁘다. 제가 입을 떼자마자 지은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결혼식 비용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해. 마치 비즈니스 협상을 하듯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식장, 드레스, 답례품, 호텔까지 다 예약했어. 남자 쪽에서 계약금은 이미 치렀고 남은 건 엄마가 낼 차례야. 5천만 원. 그 숫자는 잔잔하던 제 마음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현기증을 느끼며 돋보기를 고쳐 썼습니다. 목소리가 바짝 마르더군요. 지은아,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다. 엄마 퇴직금의 4분의 1이나 되는 돈이야. 딸은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4분의 1? 그쪽 집안은 이번 결혼식을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어. 예비 시어머니인 지니 아줌마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골동품 시계까지 팔았다고.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 아니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괴종시계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내왔습니다. 탁자 위에 통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숫자는 저와 남편 상훈 씨가 평생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것 좀 봐, 우리 딸.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빠 병원비랑 장례비 치르고 남은 게 이거야.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1천만 원 정도야. 내 능력으로는 정말 이게 최선이란다. 1천만 원. 통장의 숫자를 보던 지은이의 표정이 짜증에서 경멸로 바뀌더군요. 1천만 원. 마치 우스운 농담이라도 들은 듯 했습니다. 정말 비참하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딸의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긁었습니다. 1천만 원? 그걸로는 내 웨딩드레스 하나도 못 빌려. 엄마 그거 알아? 최서방네 친척들이 혼수 얼마나 해왔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해? 우리 엄마는 은행 지점장까지 하다 퇴직해놓고 고작 1천만 원 내놨다고? 평생 이 낡은 아파트나 지키면서 구질구질하게 사는 걸로 만족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내 품에 안겨젖을 먹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걸음마를 배우던 내 딸이 화려한 화장을 하고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내 아빠가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걸 원치 않았을 거다. 아빠, 지은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빠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내가 누릴 자격이 있는 모든 걸 갖길 바랐겠지. 엄마처럼 패배자로 살길 원치 않았을 거라고. 패배자. 그 세 글자가 안개처럼 우리 모녀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딸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이는 소파 위에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일주일 줄게. 어떻게든 돈 마련해봐. 안 그러면 딸은 잠시 멈칫하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엄마한텐 딸 없는 셈쳐.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아주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점점 어두워졌고 딸을 위해 만든 갈비찜은 차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하루 종일 휴대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해 진력이 되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죠. 결혼식 오지 마. 당신은 이제 내 가족 아니야. 저는 그 문장을 10분 정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 불빛이 주름진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정말로요. 마음이 죽어서 차갑고 딱딱한 돌덩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두 글자를 답장으로 보냈습니다. 알았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좋아.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책상 앞으로 갔습니다. 은행에서 30년을 일하고 저와 함께 퇴직한 낡은 책상이었죠. 의자를 끌어당겨 천천히 앉았습니다. 서랍 속 낡은 주소록을 꺼내 누렇게 바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김지훈. 제가 예전에 데리고 있던 후배인데 지금은 본점의 고위 임원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숫자를 하나하나 침착하게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지훈이니? 나 이미숙이야. 지점장님? 아니, 팀장님.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잘 지내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 잘 지낸다. 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늦은 시간에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하자. 전화를 끊은 뒤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바늘이 1초, 2초. 시간의 흐름이 이토록 선명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 후 24시간 동안 저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거실 탁자에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성난 매미처럼 휴대폰은 수시로 웅웅거리며 진동했습니다. 지은이 아니면 사돈될 최서방네 식구들이겠죠. 하지만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차게 식은 갈비찜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비웠습니다. 부엌 싱크대 위에는 어제 오후에 산 싱싱한 쪽파와 생강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신문지로 잘 싸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며칠 뒤엔 쓸 일이 있겠죠. 저는 낡은 소파, 남편 상훈 씨가 제일 좋아하던 자리에 기대 앉았습니다. 가죽이 갈라진 팔걸이에서는 아직도 희미하게 파스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관절염이 있어 날만 추우면 무릎이 쑤신다던 남편은 늘 무릎을 문지르며 웃으며 말했죠. 여보, 당신이 지은이 참 잘 키웠어. 그 아이한테 꼭 가르쳐줘야 해. 무엇이 진짜 실속 있는 건지 말이야. 실속 있는 것. 무엇이 진짜 실속 있는 걸까요? 지은이가 아주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거실도 없는 더 작은 단칸방에 살 때였죠. 중학교 교사였던 남편 월급은 쥐꼬리만 했고 저는 퇴근길에 낡은 자전거를 타고 시장떨이 채소를 사오곤 했습니다. 지은이 5살 생일날 큰 케이크를 사달라고 조르던 아이에게 우리는 빵집에서 제일 작은 케이크밖에 사줄 수 없었습니다. 위에는 빨간 절임 체리 하나가 올려져 있었죠. 하지만 지은이는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촛불에 비친 발그레한 얼굴로 소원을 빌고 그 체리를 입에 넣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만족스러워했으니까요. 그때의 행복은 참 단순하고 실속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또다시 길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흘깃보니 낯선 번호였습니다. 아마 그 최민석이라는 예비 사위겠죠. 무시하고 베란다로 나가 난초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애지중지하던 것들이죠.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난초는 사람 같아서 매일 비싼 비료를 줄 필요 없어.
깨끗한 물과 따뜻한 햇볕만 있으면 때가 되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법이야. 지은이는 중학생 때 참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은 걸 알고 친구들과 비교하는 법이 없었죠. 이웃이 버린 자전거를 남편이 분홍색으로 칠해주자 불평 한마디 없이 그 자전거로 등하교를 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가방에서 휴지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봐. 부러진 립스틱이었습니다. 반 친구가 버린다는 걸 아까워서 주워왔어. 엄마 출근할 때 화장도 안 하잖아. 이거 엄마 써. 부러진 립스틱을 받아든 제 마음은 시리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서툴게 발라본 붉은 입술이 우스꽝스러웠지만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지은이는 아낄 줄 알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아이였으니까요. 휴대폰 진동이 멈췄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깔린 집안. 도대체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의 마케팅 회사에 들어가면서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수입차를 몰고 돈을 물쓰듯 하는 레스토랑 사장, 최민석을 만나고 나서부터였을까요? 반년 전쯤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이가 집에 와서 보물단지처럼 종이 가방에서 핸드백을 꺼냈었죠. 남색 가죽에 제가 모르는 금박 로고가 박힌 가방이었습니다. 엄마 봐봐. 이거 진이 아줌마 예비 시어머니가 사주신 거야. 딸의 눈은 어릴 적 체리를 얻었을 때보다 더 반짝였습니다. 진이 아줌마. 민석 씨 어머니 말이야. 여자는 밖에 나갈 때 제대로 된 가방 하나는 있어야 한다면서 사주셨어. 가방을 들어보니 묵직했습니다. 무게가 아니라 그 가격이요. 제 몇 달치 연금과 맞먹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죽을 쓰다듬으며 저는 무겁게 입을 떼었습니다. 지은아, 이건 너무 과하다. 돌려드리는 게 좋겠어. 그때 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환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실망과 경멸이 뒤섞인 표정이 되었죠.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가방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딸이 말했습니다. 그분들 세상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들의 세상. 그날부터 저와 딸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집에 오는 횟수도 전화도 줄어들었고 딸은 제가 모르는 브랜드, 유명 셰프의 식당, 연예인의 펜트하우스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갈비찜이나 만들고 공원 산책이나 하는 늙은 엄마는 벽 이쪽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느새 시계는 오후 4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4시간이 다 되어갔죠. 부엌으로 가서 찬밥을 꺼내 계란 볶음밥이라도 해먹으려는데 문 밖에서 다급하고 거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점점 더 빠르고 점점 더 불안한 소리. 그 아이가 왔구나. 낡은 철문을 뚫어버릴 기세로 벨을 누르는 소리에 저는 가스불을 끄고 천천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보니 지은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화장은 번져 있었죠. 늘 오만하던 눈빛은 당황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벨을 누르며 다른 손으로는 전화를 걸려는 듯 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틈이 보이자마자 딸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문 연에 날카로운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어디 갔었어? 왜 전화 안 받아? 저는 대답 없이 묵묵히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짓이지. 거실로 들어오는 제 뒤통수에 대고 딸이 소리쳤습니다. 분명 엄마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식탁 의자를 빼앉으며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얘기하자. 앉긴 뭐가 앉아. 딸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민석 씨네 회사 계좌랑 개인 계좌, 진이 아줌마 계좌까지 오늘 아침에 싹 다 동결됐어. 은행에서 다 막아버렸다고. 엄마랑 상관없다고 할 수 있어. 딸은 허리에 손을 얹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잘 되는 게 그렇게 꼴 보기 싫어? 고작 5천만 원 못 내주는 게 찔려서 내 결혼식 망치려는 거야. 비수 같은 말들이 쏟아졌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마비된 것 같았으니까요. 물을 한 모금 마셔 목을 축였습니다. 지은아, 저는 고개를 들어 딸을 보았습니다. 네가 말하는 그 최 씨 집안, 상원정이라는 한정식집 운영하는 최민석 사장 말하는 거니. 딸은
제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는지 멈칫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럼 누구겠어? 그 사람들 주거래 은행이 하나은행 맞니? 그걸 엄마가 어떻게 알아? 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 은행 리스크 관리 부서가 내가 예전에 근무했던 곳이니까 저는 남의 얘기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30년을 일했단다. 옛 동료들이 아직도 이 은퇴한 늙은이의 판단을 믿어주더구나. 지은이의 얼굴이 분노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고 낯선 사람 보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랬어? 이러면 우리 다 죽는 거 몰라? 호텔 잔금도 못 치르고 드레스샵 결제도 막혔어. 업체들이 난리가 났다고. 결혼식 엎어지게 생겼는데 이제 속이 시원해? 내가 사람들 웃음거리 되는 거 보니까 만족스럽냐고. 눈물이 쏟아져 비싼 마스카라가 검게 번져내렸습니다. 우는 딸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네, 결혼식을 망치려는 게 아니야. 저는 컵을 내려놓으며 피로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가정에 네가 들어가는 걸 막으려는 거야. 거짓? 무슨 거짓? 딸이 울부짖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한테 정말 잘해줬어. 차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친딸처럼 아껴줬다고. 그게 거짓말이야? 엄마처럼 퇴직금 몇 푼 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이랑은 달라. 엄마는 그냥 질투하는 거야. 내가 엄마보다 잘 살게 되니까 배 아픈 거라고. 아, 딸의 마음속에서 저는 그저 무능하고 질투심 많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제 정직함과 청렴함은 딸에게 그저 무능력의 증거였던 겁니다. 피곤했습니다. 정말로 지쳤습니다. 지은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외면했습니다. 네가 부러워하는 그 부유한 생활, 그거 깨끗한 거 아니다. 세금조차 정직하게 내지 않는 집안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것 같니? 오늘 돈으로 널 샀다면 내일은 똑같은 돈으로 다른 사람을 살 수도 있는 거야. 거짓말 마.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혼자만의 생각이지. 난 안 믿어. 딸은 눈물을 닦고 다시 고개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오만하고 고집스러운 제가 알던 그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엄마 마음대로 되게 안 둬. 엄마 없어도 내 결혼식 보란 듯이 성대하게 치를 거니까.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계단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요. 식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물컵에 비친 제 얼굴은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로서 이게 맞는 걸까? 잔혹한 진실을 자식 눈앞에 피투성이로 들이미는 것. 이 쓴 약은 사람을 살리는 약일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독약일까? 여러분 중에도 부모님이 계시겠죠. 제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은이가 떠난 다음 날, 집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바닥을 2번이나 닦고 창문을 투명하게 닦았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머릿속이 조용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지은이처럼 급하지 않고 중후하고 예의 바르게 2번. 딩동, 딩동.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문을 여니 예상대로 최민석 사장과 그의 어머니 박진희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최 사장은 기름진 머리에 딱 맞는 슈트를 입었고 박 여사는 짙은 향수 냄새와 함께 비싸 보이는 선물 상자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비집, 홍삼, 고급차. 그들의 얼굴엔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은행에서 수없이 봐왔던 미소였습니다. 속이 뺏기는 사람일수록 더 환하게 웃는 법이죠. 이 여사님,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 최 사장의 목소리는 흠잡을 데 없이 정중했습니다. 들어오시죠. 좁은 아파트로 들어온 그들은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유적지라도 구경하듯 호기심과 은근한 우월감이 섞인 눈빛이었죠. 박 여사가 선물 상자를 탁자에 놓으며 웃었습니다. 사돈어른, 약소하지만 받아주세요. 우리 민석이랑 지은이 좋은 날 잡았는데 진작 찾아뵈었어야 했는데요. 저는 수십 년 된 낡은 컵에 평범한 녹차 티백을 우려 내놓았습니다. 최 사장은 한 모금 마시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사님. 그가 깍지 낀 손을 무릎에 올리며 몸을 기울였습니다. 계좌 동결건 말입니다. 저희 사이에 사소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말없이 그를 응시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자금 흐름이 빈번해서 장부상 남들이 보기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계셨으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뜻은 그는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혼자 사시느라 힘드실 텐데 이건 저희가 지은이 대신 미리 드리는 효도 자금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은행 쪽에 연락해서 오해라고 잘 좀 말씀해 주시면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봉투는 두꺼웠습니다. 열어보지 않아도 뭐가 들었는지 얼마나 들어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 봉투와 최 사장의 자신만만한 얼굴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상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구나. 저는 봉투에 손도 대지 않고 책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신문 더미 아래에서 제가 정리해둔 A사 용지 서너 장을 꺼냈습니다. 퇴직 전 직업병 때문에 상원정의 재무 상태를 간단히 분석해둔 자료였습니다. 한정식집 매출에 왜 그렇게 많은 해외 불명 자금이 섞여 들어오는지 그때부터 이상했거든요. 저는 그 종이를 뚱뚱한 돈 봉투 옆에 가볍게 내려놓았습니다. 최 사장님, 소파에 다시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당신들의 돈이 아닙니다. 최민석의 안색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서류의 숫자와 도표를 훑어보는 그의 눈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 딸이 실속 있는 가정에 시집 가는 겁니다. 정직하고 바른 가정 말이죠. 댁들이 그런 집안입니까?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진희 여사의 미소가 굳어지더니 효독스럽게 변했습니다. 이 여사, 말이 좀 심하시네.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우리가 지은 일을 얼마나 아끼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당신이 평생 못 해줄 풍요로운 삶이야. 지금 당신이 딸 앞길 망치고 있는 거라고. 행복이라 제가 되뇌었습니다. 검은 돈으로 쌓아 올린 건 사치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밤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겁니다. 최민석이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본색을 드러낸 목소리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로서 그리고 전직 은행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퇴직한 지점장 주제에 고작 전화 한 통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라 이봐요, 이미숙 씨.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딸 하나밖에 없다며? 지은이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술 그만 받아먹어. 장래요. 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키는 작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도 잘 생각하십시오. 그쪽도 아들 하나뿐이죠? 계속 그렇게 나오면 아드님에게 물려줄 건 전도 유망한 미래가 아니라 감당 못할 소송과 빚더미일 겁니다. 팽팽한 대치 끝에 벽시계 소리가 폭탄 카운트다운처럼 들릴 때쯤 먼저 꼬리를 내린 건 최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선물 상자와 돈 봉투를 챙기며 어머니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가시죠. 그들은 인사 한마디 없이 돌아섰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사라지고 차가 급하게 출발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저는 긴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맥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도 압니다. 상훈 씨, 보고 있다면 날 응원해 주겠죠? 그 후 이틀 동안 집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또 닦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집안엔 냉기가 감돌았죠. 사흘째 아침 신문사회면 구석에 작은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명 한식당 상원정, 불법 자금 흐름 포착, 검찰 조사 착수 기사는 짧고 익명이었지만 상원정, 세 글자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잔물결이 일었으니 곧 쓰나미가 몰려오겠지. 오후가 되자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이번엔 따지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억누른 울음이 터져 나오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죠. 엄마, 호텔에서 연락 왔어. 딸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잔금 입금 안 하면 식장 취소하겠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5성급 호텔 웨딩홀은 지은이의 꿈이자 자존심이었으니까요. 민석 씨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 진이 아줌마도 음성사서함이고 다들 어디 간 거야? 나버린 거야? 뉴스에 나온 거 진짜야? 그 집안 망한 거야. 딸의 울음소리가 망치처럼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결혼을 앞둔 여자가 약혼자에게 연락조차 안 되는 상황.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진정해라. 당황하지 말고.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해?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친구들이 단톡방에 뉴스링크 올리고 난리 났어. 결혼식 하는 거냐고 묻는데 내가 뭐라 그래. 나 지금 천하의 웃음거리가 됐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뜨뚜거리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관 불을 켜두고 밤새 딸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 곳이라곤 이 낡은 아파트, 실패한 엄마 품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정이 넘도록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쉬며 자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지은이니? 어디야? 한참 뒤 장난 전화인가 싶을 때쯤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모든 기력을 다 쓴 듯한 한마디. 나 아파트 아래야. 겉옷만 걸치고 슬리퍼 바람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차가운 시멘트 계단에 쭈그리고 앉은 딸이 보였습니다. 진이 아줌마가 골라줬다는 그 비싼 명품 정장을 입은 채였지만 지금은 너무나 커 보이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자존심처럼 신던 하이힐은 벗어 던져져 있었고 맨발로 무릎을 감싸 안고 얼굴을 묶고 있었습니다. 돈과 명품으로 쌓아 올린 딸의 오만함이 바닥에 뒹구는 구두처럼 산산조각 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입고 있던 낡은 카디건을 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고개를 든 딸의 얼굴은 눈물과 화장으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를 경멸하던 그 눈빛은 사라지고 길 잃은 아이의 절망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골목길 찬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딸이 기어들어가듯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그 순간 알았습니다. 허영에 눈이 멀었던 내 딸이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걸. 엄마인 제가 할 일은 팔을 벌려 받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괜찮아. 일단 집에 가자. 딸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호화로운 신혼집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택시도 타지 않고 딸과 함께 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따뜻한 물로 씻게 하고 생강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젖은 머리의 딸은 영락없는 10대 소녀 같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생강차를 마시며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찻잔 속 소용돌이를 보며 제가 답했습니다. 다 안 건 아니지만 이상하다는 건 느꼈지. 30년 동안 장부를 보다 보니 촉이 오더구나. 너무 완벽하게 꾸며진 숫자는 늘 문제가 있는 법이야. 그 집안 식당이 그랬어. 겉은 화려하지만 돈 흐름이 지저분했지. 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아빠가 늘 그랬잖아. 사람 볼 때 차나 집을 보지 말고 밤에 잠을 편하게 자는 사람인지 보라고. 간장에 맨밥을 먹어도 마음 편한 게 최고라고. 집이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떳떳한 게 중요한 거야. 한참 뒤 딸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틀렸던 것 같아.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음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으니까요. 난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 성공인 줄 알았고 예쁜 것들에 홀렸었나 봐. 바보 같은 녀석.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성공과 행복은 다른 거야. 네 아빠는 평생 선생님 하면서 큰돈 못 벌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 제자들을 잘 키웠으니까. 진짜 성공은 스스로 떳떳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야. 딸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눈물은 후회와 반성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은 푹 자라. 내 방은 그대로 뒀어. 이불도 새로 빨아놨다.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은 지은이가 흰쌀죽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오피스텔 짐 다 빼고 싶어. 그래, 같이 가자. 대낮에 햇살이 비치는 오피스텔은 더욱 공허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짐을 세 분류로 나눴습니다. 최 씨 집안에서 받은 예물, 지은이 물건, 그리고 팔거나 기부할 명품들. 지은이는 박진희 여사가 선물한 다이아몬드 팔찌를 한참 보더니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거 찰 땐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손을 못 들 정도로 무겁게만 느껴져. 옷장 깊숙한 곳에서 딸이 낡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명품이 아닌 대학 시절 전공 서적과 낡은 곰인형, 그리고 제가 만들어준 앨범이 들어있었죠. 바닥에 앉아 앨범을 넘기던 지은이의 손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우리 세 식구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남편은 제일 좋은 양복을 입고 자랑스레 서 있었죠. 딸의 눈물이 사진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으앙. 딸은 앨범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한테도 미안하고. 저는 딸을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집으로 돌아오고 일상은 회복되었습니다. 딸은 말이 줄었고 훨씬 철이 들었습니다. 일찍 귀가해 저녁 준비를 돕기도 했죠. 뉴스는 상원정 탈세 사건으로 연일 시끄러웠지만 저는 무덤덤했습니다. 최 사장 아들 최민석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었다고 지은이가 보여주었습니다. 부모님의 일을 전혀 몰랐고 충격받았다며 정말 미안하고 행복을 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장했어. 원망 안 한다고. 잘 지내라고. 지은이는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어느 주말 지은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우리는 기차를 타고 양평으로 갔습니다. 강변의 작은 정원 카페에서 만난 청년, 한승우 씨. 출판사 동료인 그는 크고 마른 체격에 뿔테 안경을 쓴 순박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거 제가 직접 키운 호접란입니다. 그가 쑥스럽게 내민 화분을 보며 제 마음의 짐이 완전히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결혼식 대신 양평 카페 뒷마당에서 작은 가족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대신 붉은 등롱이 걸려 있고 바람 소리가 음악이 되는 소박한 자리였죠. 연분홍 원피스를 입은 지은이는 그 어떤 명품을 걸쳤을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지은이가 잔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가장 감사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 엄마입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1년 전 저는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허영심 때문에 소중한 엄마를 버릴 뻔했죠. 그런 저를 엄마가 잡아주셨습니다. 엄마는 제게 5천만 원을 주진 않았지만 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딸이 제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엄마,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제 눈에서도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승우 씨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지은이 저한테 맡겨주세요. 호화로운 집은 못 해주지만 평생 마음 편하고 따뜻한 집은 만들어주겠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손을 포개어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따스한 햇살 아래 웃고 있는 두 사람. 이게 진짜 결혼이고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얼마 전 지은이가 보낸 엽서가 서랍 속에 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차가운 갈비찜에서 시작된 이야기지만 따뜻한 밥 한 끼로 마무리되어 다행입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렇구나스, 지정죄계 정무여, 그럭문이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 퍼주는 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